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이 주택법하고 우리 한번 봅시다. 앞에서 우리가 첫 시간에 정리한 게 이 부동산 공법이라고 한 것은 부동산 플러스 공법이라고 했죠. 자, 이때 이제 부동산 자체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우리가 민법 99조에서 부동산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동산 공법은 크게 토지에 관한 공법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관한 공법, 이렇게 우리가 둘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셨죠. 자, 그럼 이 토지에 관한 공법하고 건축물, 이게 부동산이니까요. 먼저 토지에 관한 것은 일단 토지를 먼저 계획적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 계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을 살펴보셨고, 요게 바로 12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하고 만들어진 도시를 정비하는 거죠. 그게 우리는 도시개발법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우리가 봤죠. 여기서 이제 6문제, 여기서 6문제. 그 다음에 국토는 개발만 하면 안 되겠죠. 보존해야 되니까 보존에 관한 법으로서 농지법, 여기서 이제 2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토지에 관한 공법에서 26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에 관한 공법은 건축 일반에 관한 법으로서 우리가 건축법이 있고, 이 건축이라는 것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걸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이때 건축물은 결론적으로 공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주택도 있고 이런 건축물이 엄청나게 많죠. 그럼 이런 건축물의 그 건축 등에 관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건축법이 있죠. 자, 그러면 이 건축물 중에서 이 주택만을 별도로 정리한 것이 우리는 주택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주택법은 이 건축법에서 비교하면 건축법은 일반법이고 주택법은 특별법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특별법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장소, 특별한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을 우리가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일반법에서 건축법이 있죠. 그럼 그 건축물 중에서 주택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은 특별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주택법은 무엇이냐? 이 주택이라는 걸 놓고 주택의 건설과 그 다음에 공급과 그 다음에 주택의 관리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인데 이 주택법은 갈갈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주택건설 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바뀌면서 이게 공동주택 관리 부분이 이제 별도로 또 넘어가죠. 요거는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해서 이 관리법에서 넘어갔어요. 주택법에서 이제 넘어가서 그 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됐으니까 이건 시험 문제 나올 리가 없죠.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집 짓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집 짓는 사람을 우리가 지난번에 정리한 대로 바로 사업주체, 사업주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집을 지을 때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건설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용지가 있어야 됩니다. 건설 용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죠.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사용 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택이 건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사업계획의 승인 대신에 여기는 건축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건축물 중에서 주택만 가지고 얘기하면 주택을 30채 미만 건축할 때는 건축법의 건축 허가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택에 건설을 할 때 30채 이상, 자, 30채 이상으로 건설을 할 때, 이거는 건설이죠. 건축이 아니고. 작게 하는 것은 건축이지만 대규모로 짓는 것은 건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30채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때는 사업계획서기 맞죠? 근데 30채 이상의 주택을 미만으로 주택을 건축할 때는 그때는 건축 허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를 여러분들 30채 미만으로 할 때는 건축 허가 받고 하고 30채 이상으로 주택을 건설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뭐 이런 절차를 우리가 비교를 해놨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 파트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공급을 할 때는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 했죠. 자, 공급을 할 때 2마리 토끼는 일단은 뭘까요? 일단 주택을 많이 지었으면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첫 번째 공급의 그 정책의 목표는 저가로 공급해야 됩니다. 저가 공급의 원칙이 첫 번째 목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안전하게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가 도입한 그 수단과 제도는 어떤 게 있느냐? 여기는 한마디로 분양가 상한제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의 분양가는 땅값과 건축비예요. 무슨 비요? 땅값하고 건축비니까 이 땅값, 건축비를 너무 부풀려 가지고 공급을 하다 보니까 분양가가 너무 비싸죠. 대구도 지금 평균으로 내가 봤을 때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4억 정도 같으면 땅값이 한 반품, 건축비가 반품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값하고 건축비를 공개를 하게 해서 분양가를 일단 공공택지 같은 거 저렴하게 땅을 받았잖아. 공공택지는 저렴하게 공급을 받은 그 땅이니까 이런 땅을 그 건물을 지을 때, 주택을 지을 때 분양가를 어느 정도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이 경우를 초과하여 건축을 해서는 분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양가를 상한을 규정해 주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인데 지난번에 폐지가 됐다가 다시 또 부활됐다가 이렇게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제도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땅가 이 건축 분양가가 너무 높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입한 것이 반값 아파트라고 해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죠. 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다른 게 아니고 땅은 빌려주고 건축물은 분양받은 자가 소유하게 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건물은 우리가 보통 아파트가 이렇게 이 땅에다가 이렇게 이제 대지에다가 건물을 아파트를 지었다라고 본다면, 자, 여기다가 아파트를 이렇게 이제 지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아파트를 지었다고 보면은 이게 이 토지는 사업주체가 소유를 하고, 그럼 이 아파트, 이거는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은 분양받은 자가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건축비를 보면 평당, 건축비는 한 400에서 500 정도, 좀 잘 지으면은 뭐 1000만 원도 갑니다만은 일단 500 정도로 보자고요. 그럼 500을 보게 되면 500만 원 보게 되면 한 30평 정도다. 이렇게 보면 사모시오 1억 5천이 되겠죠. 1억 5천. 1억 5천만 원. 그럼 나머지는 우리 분양가가 한 3억이라면 건축비가 1억 5천이 될 것이고
땅값이 1억 5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분양가가 3억이 된다 이거죠. 자, 이래서 이때 이제 이 땅은 한마디로 지상권이죠.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법정 지상권 사실은. 자, 이럴 때 이제 그 사업 주체가 갖고 있는 토지하고 건축물을 분양받은 소유자 간에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거죠. 토지 임대부죠. 토지를 빌려주는 거야. 그럼 이거 40년으로 해가지고 임대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장기 저리로 토지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일정한 자의 그 요건을 갖추면 또 40년 동안 연장을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아파트가 무너지고 부서질 때까지 땅을 빌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반값 아파트. 무슨 아파트? 그 딱 반이야, 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건축비 가지고 분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서민들이 집을 갖기는 수월하다 이 말이겠죠. 이것이 우리가 저가 공급의 두 번째 수단으로 이렇게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 공급의 원칙은 일단은 공급을 할 때는 반드시 공급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급의 그 승인을 받고 공급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공급 규칙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공급해. 그래서 이제 공급 규칙은 국토부 장관령으로 만든 공급 규칙이죠. 그 공급 규칙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법대로 하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급을 할 때는 투기를 방지해야 됩니다. 투기가 방지 대책. 투기를 방지해야 되니까 투기 방지 대책으로 도입된 것이 우리는 투기 과열 지구의 지정이죠. 투기 과열 지구는 국토부 장관하고 시 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투기 과열 지구가 지정이 되면 우리는 이 분양권이 전매가 제한되죠.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미리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사업 주체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사업 주체는 비등록업자가 있고 등록업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 주택법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받아야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업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 등록업자로 등록을 해야 된다 이게야. 근데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등록이라 하지만 법적으로는 등록이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면허받는다. 뭐라고요? 면허. 면허나 등록이 같은 뜻이다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자, 그러면 이제 비등록업자는 등록 안 해도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누구냐? 그게 바로 우리는 공공사업주체겠어. 무슨 사업주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동사업주체가 있대. 공공은 공공기관이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공공사업주체는 누구냐?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그리고 이제 또 LH공사. L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하죠. 옛날에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를 합쳐서 4년 전인가요? 그래서 토지주택공사로 바꿨습니다. 자, LH공사. 그리고 이제 지방공사 있습니다. 대구의 지방공사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 그렇죠. 서울의 SH공사. 이런, 부산의 부산 부두 컨테이너공사. 인천의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지방공사예요. 이 지방공사. 이게 공공사업주체. 이들은 공공이니까 혼자서 사업을 할 수 있죠. 이걸 이제 단독 사업주체. 무슨 사업주체? 자, 그런데 공공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민간 법인도 있습니다. 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민간 법인인데 그거를 우리가 공익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법인? 그럼 공익법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랑의 집짓기 운동 본부 대표적인 공익법입니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 본부. 자, 이런 법인은 민간단체예요. 민간단체지만 이들도 등록 안 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은 아니지만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공익법인, 사랑의 집짓기 운동 본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동사업도 공동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울러 산다 이거잖아. 공동으로. 그럼 여기는 이제 소유자가 있고 소유자하고 밑에 나오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과 그 다음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유자하고 조합이 하는 거 요거는 임의야. 할 수 있다 이거죠.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임의.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디귿. 여기에 고용자입니다. 우리 고용자는 자, 한번 봅시다. 현대에서 현대 직원들, 사원들 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이제 사원은 현대에서 고용한 거 맞죠? 그럼 현대는 고용자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럼 현대에서 사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건설하기 위해서는 현대건설이 있잖아요. 현대건설은 밑에 등록업자인 거야. 맞죠? 그러면 현대가 고용자가 되고, 맞죠? 그 다음에 현대건설 등록업자와 같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고용자와 등록업자가 반드시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의무가 됩니다. 오케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임의죠. 자, 그다음 등록업자는 일단 연간 단독주택을 20호 이상을 건설하는 건설업자. 그 다음에 이제 연간 공동주택을 20세대 이상.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택 이 경우로서 주인 세대가 지난번에 주인 세대가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원룸형 주택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 세대 일반 주택을 세웠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몇 세대까지? 30세대까지 가능합니다. 30세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간 대지 조성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을 조성할 때, 요럴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뭐 해야 됩니까? 자, 국장에게, 국토부 장관에게 뭐를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만 주택 건설업을 할 수 있다 이게요. 오케이? 그럼 등록을 해야만 건설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등록업자가 주택을 건설한다. 그럼 대규모로 건설할 때, 30채 이상으로 건설할 때는 뭐를 받아야 돼? 등록업자도 뭐를 받아야 돼?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사업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업 주체가 자, 대지에 소유권을 확보합니다. 뭐를 확보한다고? 자, 대지에 소유권을 확보하죠. 뭐를 한다고?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이제 사업 계획을 작성합니다. 뭐를 작성한다고?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해서 사업 계획을 승인해달라고 승인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업 계획에 뭐를 받습니까? 사업 계획에 승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고 이제 착공을 하게 됩니다. 뭐 한다고요? 착공. 그럼 착공을 할 때는 착공 신고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때 착공할 때 착공 시기가 언제냐? 5, 2, 1년입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 이내에 착공해야 됩니다. 몇 년 이내? 근데 우리 건축법에는 이 사업계획 승인이 건축비는 건축허가잖아요. 건축비는 건축허가 받고 몇 년 내에 착공해야 돼? 2년. 몇 년 내에? 2년 내에 착공해야 돼요. 근데 이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받고 몇 년? 5년 내에 착공해야 된다. 근데 이제 공구를 분할한대. 1세대, 1공구, 2공구 분할해가 한다 해도 최초 공구. 최초 공구 승인 받은 날로부터 5년이야. 그럼 최초 공구 외의 경우는 최초 공구에 착공 신고 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착공해야 돼요. 그거야. 그리고 연장을 할 때는 1년이야. 자, 이게 5, 2, 1년. 이게 뒤에 나와요. 그럼 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완료가 돼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이제
사용 검사를 신청합니다. 뭐를 신청한다고요? 사용 검사 신청. 그럼 여러분, 이거 다 돼 있잖아. 프린터 다 돼 있으니까 프린터 그냥 동그라미 한번 쳐보면 돼. 그죠? 보이죠? 사용. 그럼 사용 검사 받습니다. 그럼 사용 검사 받고 이제 뭐 합니까? 사용 검사 받았으니까 소유권 뭐 한다? 소유권 무슨 등기 할까요? 그렇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 하면 이제 뭐 합니까? 입주해서 이전 등기 하잖아요. 맞죠?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 소유권 보존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사업주체. 그러니까 자기 집을 지어 쓴 사람, 지은 사람,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가지고 이전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여러분 한번 봐봐. 분양받아가지고 아파트 모델하우스 갔어. 그럼 막대금 내려가면은 은행이 와가 있고 그 옆에 법무사 와 있고 그렇잖아요. 한번 가보면 그러면 이제 은행에다 돈 내면 바로 넘어가면은 법무사가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를 동시에 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일이 되는 거야. 이때부터.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무슨 일? 가능일이야. 가능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입주를 해가지고 이때부터는 이제 관리 파트로 넘어가죠. 관리는 우리 중개사 시험에 안 나오니까 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이 건설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봐요. 이 착공과 더불어서 이제 공급이 시작되는 거야. 우리나라 주택의 공급은 이봐요. 지금 집중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나라 주택의 공급은 선분양입니까? 후분양입니까? 선분양이잖아. 그럼 지금 신정부가 와서 이제 후분양 제도를 도입하려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후분양은 백화점 물건처럼 미리 만들어 진열해 놔놓고 소비자가 골라서 사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건설업자가 돈이 많아야 돼, 한마디로. 지금 영세한 건설업자들은 다 도산되는 거예요, 그래 보면. 안 나가보면 다 끝나보는 거지, 한마디로. 분양 안 되면. 재고 처리, 이거는 뭐, 우리가 재고 처리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잖아요, 주택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땡 처리할 수 있어도. 자, 그럼 이제 착공,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선분양이니까 주택 공급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합니다. 뭐를 신청한다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하는 거죠. 그럼 승인 신청하게 되면 이제 시군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해준다, 이게. 그럼 여기는 이제 사업주체가 하는 거고,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하는 거죠. 시군구청장이 받아서 5일 이내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해줍니다. 그럼 승인을 받고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죠. 우리 황금희 씨 자주 가봤죠? 지난번에 갔다 왔다며요? 예. 그가에 뭐 예쁜 아가씨 커피도 주고 뭐 이렇게 뭐 황구 대접해 줍니까? 대접 받고 와서요. 뭐 얼굴도 예쁘시니까 당연히 아마 황후 대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아침부터 기분이 엄청 좋아지겠습니다. 근데 우리 여성분이 어디 갔노? 또 한 번 어디 갔노? 어제부터 안 보여? 지난주도 뭐 좀 된 것 같아. 그래요? 자, 그럼 입주자 모집을 하면 여기서 가서 이제 그 예쁜 아가씨한테 반해서 계약을 합니까? 참, 내부터 남자는 어쩔 수 없네. 예약해버려. 그 예쁜 여자 때문에 계약을 한다, 이 말이야? 참, 말도 안 돼. 그럼 사모님한테 혼날 텐데요? 그렇죠. 이래도 저래도 여튼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야. 맞죠? 모델하우스에 계약을 한다. 그다음 계약을 하고 나면은 계약을 해서 여기서 이제 등기하잖아. 등기. 뭐 한다고요? 등기하겠죠? 그럼 계약을 해서 이제 등기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서 등기하기 전까지 요거를 뭐라 합니까? 세로를 설지 잘 모르겠지. 이 그림이 일이 돼서. 근데 이게 여기 보면은 계약을 해서 등기하잖아요.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하잖아요. 이전 등기. 오케이? 그럼 이전 등기하기 전까지 최초 당첨이 돼서 당첨이 돼 가지고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체결한 그날로부터 이전 등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뭐라 합니까? 그 주택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뭐를 갖는다고? 지위. 이 지위를 세 글자로 무슨 권? 그렇죠. 아주 잘해. 분양권. 무슨 권? 이때 분양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분양권. 자, 그 다음에 등기를 했다. 등기를 했다면 등기한 이후는 이게 주택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 등기하고 나면 주택이요. 등기하기 전까지는 뭐라고? 지위. 이거는 분양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까지 우리가 전매 제한 기간을 10년 이내에, 몇 년 이내? 10년 이내 범위 안에서 대통령으로 정한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가 전매의 제한을 받는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전매 제한을 받는 것은 일단 네 가지야. 첫 번째, 투기 과열 지구.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정지역. 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뭐냐? 서울 수도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죠? 11.3 부동산 대책에서 도입된 거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는 그 공공 택지 외에 그럼 민간 택지잖아요. 그럼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공공 택지 외의 경우에도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거죠. 자, 이런 지역. 그럼 이 네 개 지역이야. 그래서 요 1번과 2번은 이 분양권만, 지위만 제한돼. 뭐만 제한된다고요? 이게 주택은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여기서부터 주택이잖아. 이거는 제한 안 받는다. 이게. 그러니까 분양권은 여기만 제한되는 거야. 여기. 요 제한되는 기간이 최대가 5년이에요. 5년. 몇 년? 5년. 이거 지금 기도할 시간은 없다니까 이거 들어야 된다니까. 이게 몇 년? 5년. 그래서 이제 투기과열 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은 5년간, 최대 5년간 제한되는 거야.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하고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이 아닌 공공택지 외의 경우에는 공공택지 외에 하면 민간택지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지위도 제한되고 주택도 전매 제한에 걸린다. 뭐도 걸린다고? 분양권도 제한에 걸리고 주택도 전매 제한에 걸린다 이때 해요. 오케이? 자, 이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전매 제한에 관한 경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공급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분양 제도니까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사용검사권자는 시군 구청장이죠. 그리고 여기는 국장이 사용검사하는데, 사용검사는 신청을 받고 15일 이내에 하는 거고, 사업계획 승인은 누가 하느냐?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시장, 그리고 특특시장 군수가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하는데, 여기서 볼 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하는 것은 그 규모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러면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특광투득시장으로서 법이 정한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한다. 그럼 승인권자는 특광투득시장 군수,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토부 장관 이들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인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여기는 60일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한다.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 자, 이게 우리는 그림이 다 거기 도표로 그려져 있는데 이게 주택의 건설 전부 다예요. 그럼 건설을 해서 여기서부터 주택의 공급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면 되겠죠. 이게 전체 그림이니까 자 이제 책을 통해서 한번 보면 203쪽에 주택의 건설입니다. 203쪽 주택의 건설 203쪽. 자, 그럼 주택의 건설은 일단 아까 여기 등록업자에서 비등록업자와 등록업자를 비교해 놨죠. 비등록업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사람인데 공공사업주체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공공사업주체 보이나요? 자, 그럼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요 사람이 공공입니다. 요까지가 공공이죠. 여기까지가 공공이죠. 공공. 그 다음에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와 같은 공익법인은 민간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단독사업주체니까 공익법인은 단독사업주체로서 거기다가 붙여놓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공동사업주체는 그 밑에 토지소유자, 등록업자, 임의, 조합 플러스 등록업자, 임의, 고용자 플러스 등록업자 의무 이렇게 적었죠. 자, 고용자는 반드시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아까 이야기한 거 그대로 정리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등록업자입니다. 연간 단독주택을 20호 이상, 그 다음에 연간 공동주택을 20세대 이상,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예외적으로 30세대 이상, 그 다음에 대지조성은 10,000제곱미터 이상. 자, 요때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는데 등록을 할 때 기준은 자본금이 법인은 3억이고 개인일 때는 자산평가액이 6억 원 이상이고 기술자는 1인 이상, 건축, 토목 기술자 한 사람 이상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등록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등록업자가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는 행위 무능력자라고 하는데 고개 들어봅시다. 자, 사람이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보게 되면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갖는 능력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갖는 능력을 뭐라고 합니까? 민법 시간에. 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는 능력이 뭐냐고요? 인간의 길을 거부하신 여러분들입니다. 정말로 참. 이거를 권리 능력이라. 무슨 능력? 이거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됩니까? 두 글자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큰일 납니다. 권능이 아닙니다. 이거는. 두 글자는 인격입니다. 뭐라고요? 그럼 여러분, 자, 우리 인간은 권리의 객체죠? 사람은 권리 객체잖아. 권리 주체는? 내가 잘못, 권리 주체죠? 내가 말을 잘못, 죄송합니다. 권리 객체는? 사람이 권리의 주체고, 객체는? 물건 중에 동산, 부동산 이런 게 다 물건이잖아요. 맞죠? 이 법학은요, 이게 법이 아닙니다. 우리 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상식을 공부하는 게요. 법은 원래 상식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게 법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나라 법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권리의 주체잖아요. 이는 뭐가 있어요? 민법 시간에. 자연인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법인이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럼 법인은 다시
법인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법인격이 없는 법인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때 인격이 권리 능력이라니까요. 오케이? 인격이 있는 거, 인격이 없는 거야. 인격 없는 거의 대표적인 법인은 종중문중이잖아요. 박씨문중, 최씨문중, 이씨문중. 아시겠습니까? 그 인격 없는 사단이잖아요. 맞죠? 그럼 인격 없는 사단의 재산의 소유 형태. 민법 시간에 재산의 소유 형태는 총유, 합유, 공유가 있다. 어디에 속합니까? 그렇죠. 잘 아시네요. 총유입니다. 계속 후손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이름을 할 수 없잖아요. 전체 총유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합은 뭐예요? 합유. 조합은 소위들 합유. 좀 말을 좀 해보세요. 말을. 그럼 내가 뭐 얘기해도 이 얘기 들어가 보네 지금. 그럼 이게 인격이 뭐예요? 권리는 자연인은 태어나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갖는 능력이 권리 능력이고 법인도 마찬가지야. 인격이 있는 경우 있고 없는 거. 그것을 우리가 권리 능력을 두 글자로 줄이면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만 13세 미만 이 사람들은 뭐라 하지? 형사상 미성년자. 무슨 미성년자? 형사상 미성년자잖아요. 그 다음에 18세 미만 뭐라 하지? 미성년자. 미성년자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죽을 때까지 혼자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그건 무슨 능력? 그렇지. 혼자서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행위 능력이야. 오케이? 그럼 행위 능력에 결함이 있는 놈을 뭐라 하지? 흠결이 있는 사람. 옛날에는 무능력자라 했다. 뭐라고? 무능력자라 했다가 그 무능력자가 누구냐?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미성년자라 왜 무능력자입니까? 미성년자를 뭐 없는 놈이라 합니까? 철없는 놈이라 하지 말. 뭐 없는 놈? 철없는 놈이라 하잖아요. 황금희 씨 집에 철없는 사람 두 사람 있죠? 머리 허연 사람하고 머리 새카만 철없는 사람 있잖아. 있죠? 머리 허연 사람도 있지. 철 있어 없어? 없어. 말아. 철없다 하잖아. 남자는 죽을 때까지 철없어 말이야. 되게 이게 미성년자는 우리말로 식은 없는 놈이라 하지. 철없는 놈, 식은 없는 놈 그잖아요. 한마디로. 이런 놈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법률 행위를. 누가 도와줘야 돼. 법정 후견이 필요한 거야. 대리인. 자, 한정치산자 심신적으로 미약한 사람. 이거는 완전히 맛이 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름을 바꿔서 한정, 피한정 후견인. 맛이 갔다니까요. 길 가다가 보면 여자가 시로르기 하나 하는 것처럼 빽 가보고 시죽시죽 웃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여자 못 봐서요? 예, 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맛이 갔다, 이게 말이라. 그건 보다 조금 심신이 미약한 사람이고. 저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이건 완전히 간 사람이고.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한다, 이거지. 그럼 이거를 이제 한정후견인,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요거를 옛날에는 무능력자 했는데 지금은 법을 바꿔서 제한능력자. 무슨 능력자? 그놈이에요. 제한능력자. 그래서 능력이 없는 놈인데 능력이 제한적으로 있다. 이래가 제한능력자를 한 거야,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뭐 얘기하다가 이 민법의 스토리를 끄집어내고 자빠졌노, 지금.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행위 무능력자, 이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하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럼 여기 세 사람이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피성년 후견인을 금치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피성년 후견인을 뭐라고?
금지산자. 옛날에 금지산자야. 오케이? 고개를 좀 끄덕거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말할 때 예 아니면 노 이렇게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1월 달부터는 2달 만에 진도가 끝이 납니다. 알았죠? 선생님 문제도 니는 뭐라 했지? 이렇게 하고 쳐다만 보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사람들은 시골 없는 놈, 철 없는 놈, 이런 놈한테 주택을 건설하는 걸 맡겨두면 안 되겠죠? 정신병자한테 맡겨두면 그 속에 수류탄 집어넣을 줄 웃지 않습니까? 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주택 건설업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격사유. 요즘 한정치상자에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벌받은 사람이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도 한정이 됩니까? 뭐라고요? 형사처벌을 받아가지고. 그거는 형벌 받은 거 별도리지. 왜 그거 집어넣습니까? 맛이 좀 덜 된 사람이에요. 그거는 제한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형벌상의 결격. 이거 나오잖아요. 밑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아. 이런 사람들, 이게 결격 사유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도 한정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 사람은 한정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범죄자의 경우지, 뭐 또 한정죄예요. 정신적으로 약간 맛이 간 사람이, 심신이 미약한 사람이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결격 사유가 된다. 건설업자, 조성업자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등록이 말소됩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라든가 등록증을 빌려줬다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등록을 말소해야 하는 사유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업자가 시공을 할 때는 요건이 좀 더 까다롭죠.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 돼야 되고 개인일 때는 자산평가액이 10억 원이 돼야 되고 건축 분야, 토목 분야 기술자가 한 사람에서 3명으로 늘어나야 되고 5년간 건설 실적이 100호, 100세대 이상이 돼야 되고 하는 이런 요건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이게 바로 등록업자의 시공 요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봐. 등록업자의 등록 요건이 있고 등록업자 시공 요건이 있으니까 그거 다르다는 걸 알아요. 등록업자의 등록 요건과 시공 요건은 다르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외우려고 하지. 숫자에 너무 민감해 하지 말고 지금은 이렇게 해서 이 등록업자와 비등록업자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무슨 주체? 그럼 여러분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에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국토법에 공원 만드는 사업하는 사람, 그런 사람 뭐라고 하죠? 그냥 시행자 가면 되지. 뭘 또 무슨 뭐라고요? 다른 법에는 뭐라고? 시행자라 한단 말이야. 근데 주택법에는 시행자 대신에 뭐라고 부른다고? 사업주체라고 부른다. 좀 고상하게 이렇게 표현만 다르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사업 주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조합이에요. 조합. 뭐라고요? 사업 주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조합이 있다. 조합. 자, 조합.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조합이라는 것은 공법상의 조합은 이게 세 군데 나와, 세 군데. 몇 군데 나온다고요? 자, 그럼 공법상의 조합이 세 군데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자꾸 이제 되풀이 하다 보면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마무리 해놔놓고. 사업주체 가장 중요한 게 조합. 근데 공법상의 조합은 세 군데가 나오는데, 도시개발조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법에 정비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에 주택조합이 있다. 조합은 알아야 돼요. 그럼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법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소유자 7명 이상, 여기는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입니다. 정비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 5명 이상입니다. 여기는 토지 소유자. 토지 등 하는 거하고 토지하고 다르니까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주택조합은 이거는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최소한 20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예정 세대수의 50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20인 이상이 돼야 된다 하는 이 말을부터 설명할게요. 내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11월, 12월 달은 적는 것보다 설명이 중요합니다. 1월, 1, 2월도 마찬가지입니다. 1, 2월도 적을 때는 1, 2월은 이제 책이 잘 돼 나오거든요. 노트에 따로 적을 필요 없이 책에다가 연필로 쓰세요. 책에 다 있는 거에다가 없는 것만 적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필기를 줄일 수 있어요. 여기 다 책에, 요런 거는 이제 없는 거는 이제 책에다 가제본을 적어주면 되죠. 그러면 절약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조합을 구성하는데 예정 세대수가 500세대. 그럼 예정 세대수가 500세대 같으면은 50% 이상이니까 조합원이 250명 이상이 돼야 되죠. 대답을 안 하노? 맞죠? 그런데 여기 예정 세대수가 30세대래요. 그럼 여기는 이제 250명이 조합원이 되는데 예정 세대수가 30세대라면 조합원이 몇 명이 돼야 됩니까? 50% 하면은 15세대죠. 15인이잖아요. 그런데 50% 이상으로 하되 몇 명 이상이 돼야 된다? 20인 이상이 돼야 되니까 이때도 조합원은 15명이 아니고 몇 명? 20인 이상이 돼야 된다. 바로 그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죠? 자, 그러면 일단 5, 7은 35가 아니고 20 시작. 5, 7은 20 시작. 7, 5, 20 하지 말고 5, 7은 20. 저 선생은 이상한 선생이에요. 구구단도 지 마음대로 막 바꿔보네. 5, 7이 35가 아니고 5, 7은 20이라고. 이게 뭐라고? 공법상이야. 5, 7은 20 하면 공법상 조합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주택조합은 세 가지로 나눠져요. 지역주택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직장주택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걸 알아요. 지역, 직장, 리모델링.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둘 거는 주택조합은 이 둘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거야. 뭐 하기 위한 거? 그럼 요거는 뭐 하기 위해서? 요거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거야. 뭐 하기 위한 거? 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은 9개 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이 있죠. 9개 권역.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은 다시 국민주택,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이 있고, 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이 있다. 자, 건설하기 위한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받고,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반드시 조합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자가 아니면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역주택조합은 일단은
무주택자 플러스 유주택자가 다 조합원이 됩니다. 이때 유주택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그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 직장주택조합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조합원이 되는데, 다만 직장주택조합으로서 공급받기 위한 신고하여 설립되는 직장주택조합은 이때는 유주택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반드시 집 없는 사람만 조합원이 됩니다. 무주택자에 한한다. 하남.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반드시 주택을 갖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여기는 이제 공동주택 플러스 복리시설이죠. 상가. 그리고 주상복합. 이 경우에 소유자가 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결성한 조합이 리모델링 주택조합. 자, 그리고 요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가 50% 이상으로 구성하되 20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는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수에 제한이 없다. 자, 여기 우리가 주택조합에 관한 건데, 자, 일단 책을 한번 볼까요? 자, 페이지 203쪽에 제일 밑에 주택조합이라 하면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마련 동그래.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의 조합을 말한다. 많은 사람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한다. 자, 그 마련하고 리모델링의 동그라미 쳐드십시오. 그럼 여러분, 꼼꼼하게 공부한다 이런 거는 쓰잘데없는 숫자 이런 거에 연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시험 떨어져요, 한마디로. 요런 글자를 잘 봐. 여러분, 마련. 그럼 내가 질문 한번 내볼게요. 시험 문제. 주택조합이라 하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의 조합, 그러니까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을 말한다. 맞습니까? 한 번 더. 주택조합이라면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말한다. 뭐 때문에? 네. 네. 맞다고요? 틀렸다고요? 금희씨가 승, 패. 자, 마련이라는 말 뜻이 뭡니까? 마련이라는 것은 여기에 답이 있잖아요. 건설과 공급을 묶어서 마련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옛날에 개정되기 전에는 마련이라는 말 안 썼습니다. 주택을 건설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주택조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인위적으로 문제를 만든 게 아니잖아. 오래전에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건설이 했다 이거야. 그런데 출제위원도 그걸 알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건설이지 아니고 마련입니다. 뭐라고요? 건설이 아니고 마련. 그렇습니다. 고하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은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 권역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이 9가지 권역입니다. 몇 개 권역? 오케이? 그럼 이것도 그거 다 외우려고 하니까 동그라미 기역부터 지역까지 외우려고 하니까 이것마도 머리 아프죠. 여러분은 공법 선생님이 잘 만났습니다. 공법 선생님은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어려운 거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공부는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봐요.
자, 기억이 뭡니까? 기억 읽어보세요. 서울특별시, 인천, 경기도 이거를 뭐라 하죠? 수도권. 오케이? 그 다음에 리언부터 어디까지? 지역까지잖아요. 맞죠? 이거는 조선 팔도 끝. 무슨 팔도? 맞잖아요. 조선 팔도. 리언이 뭐야? 충남이잖아. 충남. 거기다 격까지 붙인 게 대전하고 어디까지 붙였어? 세종. 맞죠? 디귿은 충청북도죠. 그러면 충남. 디귿은 충청북도. 그 다음에 리얼은 전남. 거기다 광주를 붙인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전라북도. 그 다음에 대구. 이거는 저 경상북도잖아요. 원래가. 경상북도 플러스 대구. 맞죠?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다가 울산하고 부산을 붙인 거지. 아, 맞아, 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강원도, 제주도. 맞아요?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수도권 플러스 팔도. 이게 9가지 권역이다. 오케이? 수도권을 하나 주고 나머지 8개 도를 붙인 거야. 오케이? 이해합니까? 자, 이걸 9개 권역이라 해.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고개 들어봐요. 서울시 송파구 잠실본동에서 장미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데, 그러면 여러분 정비법에서 하면 재건축이 되잖아요. 그럼 주택조합에서 그 도로가에 험한 단독주택, 그 다음에 아파트, 빌딩 이걸 다 묶어서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아파트를 짓는데, 그럼 빌딩 1층, 2층짜리를 묶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서울시 송파구, 맷지구, 지역주택조합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송파구에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도봉구, 성북구 어느 지역에서도 조합원이 되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경기도에 사는 거 수원, 뭐 양주 어디에 살더라도 조합원이 되는 거야. 인천에 사는 사람이면 다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서울시 조합은 서울 시민만 조합을 구성할 수 있었고, 부산은 부산 시민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지금은 이 권역을 묶어놨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500세대를, 예정세대 수가 500세대래. 그러면 조합원 수는 서울의 조합원이 100명, 인천의 조합원이 50명, 경기도의 조합원이 50명이래. 경기도 조합원이 100명이래. 그러면 250명 된 거죠. 예정 세대수의 50% 맞죠? 맞잖아. 그럼 조합이 결성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그럼 그 송파구 무슨 지구 지역주택조합이 결성이 된 거라고요. 몇 명 이상? 50% 이상이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정관 작성해서 그 다음에 설립인가 받고 이렇게 되면 지역주택조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알아둘 거는 정비조합이나 도시개발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뭐 하느냐? 설립 등기하는 거야. 뭐를 해야 된다고? 등기를 해야 그때부터 조합이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주택조합은 등기 규정이 없어요. 이거 알아야 돼. 뭐에 관한 게 없다고? 등기 규정이 없다고.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잖아. 법인 중에서 등기나 등록을 안 한 법인을 뭐라고 하죠? 법인격 없는 거라 하잖아요. 법인격 없는 사단이면 사단, 법인격 재단이라 하잖아. 그럼 이때 조합은 법인격 없는 재단입니까? 사단입니까? 사단, 사람의 단체잖아. 맞죠? 그럼 법인격 없는 사단이야. 그러면 주택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조합의 재산의 소유 형태는 뭐야? 아까 말씀하셨잖아. 총유 형태라고. 뭐라고요? 그럼 나머지 도시개발조합이나 정비조합은 재산의 소유 형태가 뭐예요? 조합이니까 합의관계가 되는 거죠. 뭐가 된다고?
그러니까 민법이든 공법이든 어느 하나 잘해놓으면 참 중개사 가면 쉬워요, 여러분. 이렇게 원리만 깨뜨려지면 다 물리가 연결돼 트이는데 쓸데없는 부분에 너무 꼼꼼하게 파고 들어가지. 파고 들어가는 사람은 오히려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공법은 처음부터 이렇게 스무스하게 저까지 가버렸잖아. 이미 끝났어. 주택법 끝난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흐름을 잘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더 오래 하면 완전히 꾸벅꾸벅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인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고,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의 복리시설 및 소유자, 이때 수에 뭐가 없다? 제한이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거 조합원의 자격, 지역주택조합 이런 경우에 나오는데 조금 이따가 이게 책이 너무 상세히 돼 있어요. 이런 걸 아직은 볼 필요 없어. 그냥 지역조합이 이렇게 조합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만 알아주면 돼. 아시겠죠?